안녕하세요. 예, 김경입니다. 자, 오늘은 강의 계획서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제일 위에 보시면 그 QR코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제 질문, 강의 질문 QR코드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카카오톡으로 하시면 되고요. 질문은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질문하시면 제가 원하는 시간에 답해 드립니다. 보통 다음 날이나 다음 날 답해 드리니까요. 원하는 시간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가끔씩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화 받지 않으신가?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는 네, 이거 카카오톡 전화번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픈 카톡방인데요. 이거는 그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보상법규라고 해서 검색하시면 2025라고 해서 거기에 오픈 카톡방에 제가 공지사항이나 이제 앞으로 지금 시작했으니까요. 내년 시험 때까지 계속 공지사항이나 대법원 판례 같은 걸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하시면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는 파일을 올려드릴 거거든요. 지금 법전 파일 올라가 있습니다. 법전 들고 다니시기 좀 힘드시면 태블릿 PC에다가 담아가지고 들고 다니시면 돼요. 저도 이 안에 법전 넣어가지고 다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법규에 필요한 법전만 있어요. 다른 법전은 저는 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게 원래 법전이라는 게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다른 시험은 법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희는 법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전이 조금씩 출판사마다 다릅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법들은 그 안에 넣어놨으니까요. 그걸로 오늘 필요하시면 핸드폰으로 보셔도 돼요. 이거 아시겠죠? 거기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시면 필요한 법이 한 몇 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거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저는 또 원래 이렇게 앞에 뭐랄까 소개하는 걸 오래 하지 않습니다. 오래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만 하고 내일부터는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법학과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전공도 다 행정법으로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만 써야 되는데 아직 안 쓰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논문을 안 쓰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학교를 가려고 했었는데 학원에서 있다 보니까 학원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소질이 이쪽에 더 있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그래서 강의를 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보상법규 강의한 지는 5년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한 건 한 3년 됐고요. 5년 정도 됐고 이제 올해부터 스터디를 이전까지는 스터디를 하지 않았어요. 기본 강의만 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학원을 옮기면서 이제 스터디도 지금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보는 분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작년부터 좀 하지 왜 올해부터 하느냐. 근데 그거는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계약 기간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연기 스터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커리큘럼은 1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커리큘럼은 제가 뭐 유튜브 강의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그 원래 커리큘럼은 두 가지입니다. 학원 커리큘럼은.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 이론 강의 커리큘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것은 기본 이론 강의예요. 기본 이론 강의. 기본 이론 강의는 주로 평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틀 또는 하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3일 정도이죠. 근데 옮기면 3일을 못 해요. 이제 거기는 또 거기에 기본 강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맞춰서 해야 되고 여기는 제 맘대로기 때문에 제 맘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원래 기본 강의 강좌가 4가지입니다. 보통은 선생님들이 다 4가지 강좌를 하시는데 성격이 선생님마다 조금씩 달라요. 특히 3번 스텝하고 4번 스텝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1번, 2번은 보통 같아요. 1번, 2번은 같은데 3번, 4번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기본 이론 강의하고 그 다음에 얘는 평일에 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말반에 진행, 소위 스터디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건 주말반만 계속하는 거죠. 주말반만. 차이가 뭐냐면 얘는 기본 이론, 순수하게 이론 강의를 해드리는 강의고요. 여기는 주말에 와서 시험 보고 강평 듣고 이런 강의가 핵심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메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얘를 소홀히 하고 와서 시험 보니까 할만해요. 네, 할만해요. 왜냐하면 스터디에 나오는 문제들이 매년 선생님들이 다 새로운 걸 못 만들기 때문에 좀 뭐 있던 것도 내고 있던 것도 내고 보통 그런 식으로 하는 모양이에요. 전 앞으로 그렇게 안 할 건데.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문제 보고 와서 한번 써보고 그러면 뭔가 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조금만 바꾸면 못 써요. 그래서 질문을 제가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 질문의 수준이 높아요. 높은데 기본을 몰라요. 기본을 모르고 높은 것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아니고요. 아시겠죠? 사실은 학원이 스터디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강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건 안 듣고 주말에 가서 시험 몇 번 보고 매주 가서 시험 보면 뭔가 알 것 같거든요. 시험장에 들어가면 하나도 못 써요.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연습용 강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연습용. 메인은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 이론 강의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기본 이론 강의는 전체적으로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번, 2번과 3번, 4번입니다. 얘는 한 강좌예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요거 하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지금은 1번, 2번을 동시에 들으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보상법규라는 것은 과목이 2개예요. 과목이 2개. 보상법규라는 게 과목이 2개예요. 시험 전형을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시험 범위가 법 3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3개. 토지보상법, 공시법,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법 이렇게 법 3개라고 되어 있죠. 법 3개인데 그럼 법 3개만 공부하면 되지. 그렇죠? 그 공부하면 되지. 왜 이렇게 2가지로 쪼개 놓았느냐? 자, 법 3개의 상위 개념이 있어요. 상위 개념이 뭐냐면 행정법이라는 법입니다. 행정법. 그러면 토지보상법 무슨 법 위에서 행정법 여기 행정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행정법. 여러분들 법을 찾으시려면 법제처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돼요. 법제처 또는 핸드폰으로 보려고 하시면 대한민국 법정정보라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행정법 이렇게 쳐보시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법은 뭐냐면 단일 법이 아니에요. 행정에 관한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법을 다 합친 게 행정법이에요. 그럼 행정법이 몇 개나 있느냐? 10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1000개 중에 몇 개를 공부한다? 3개를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책에는 무슨 내용, 우리가 법 3개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이 책에는 그럼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요 법 3개에 공통되는 게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000개 법에 공통되는 요소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법은 단행법이 아니라 행정에 관한 모든 법의 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합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배워야 돼요. 요거를 배워야 그 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법전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 핸드폰 있으시면 감정평가법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법. 뭐 지금 없으셔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법 한번 찾아보세요. 이름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줄여서 감정평가법. 요즘은 법 이름이 길잖아요. 법 이름이 길면 아예 법제처에서 약어로 나와요. 이름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39조가 나옵니다. 39조. 찾아보겠습니다. 39조 징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징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호를 보시면 3조 1항에 위반해서 감정평가를 하면 뭘 할 수 있다고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1호에 3조 1항을 위반해서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럼 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징계를 합니다. 이렇게 종료는 2항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2항에 자격 취소를 합니다. 아시겠죠? 누가 누구에게 한다고요? 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자격 취소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법에는 감정평가사가 3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장관이 자격 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것만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가 되었어요. 근데 본인은 감정평가법 3조 1항을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자격 취소를 당했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격 취소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 구제 수단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 아시겠죠? 그럼 행정소송을 하려면 무슨 법을 알아야 돼요? 행정소송법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법은 법안의 세계 안에는 행정소송법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감정평가사가 장관의 행위에 불복을 하려고 하면 무슨 법을 알아야 된다? 행정소송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행정소송법이 시험 범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시험 범위 안에는 행정소송법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행정소송법. 행정소송 말고 또 공부를 하실 텐데 소송 말고 또 있어요.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라는 제도. 심판도 할 수 있어요. 심판에 관한 법도 있어요. 행정심판법입니다. 행정심판법. 우리 법 3개밖에 없는데 심판법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심판법 공부해야 된단 말이죠. 자, 소송법 들어갔어요. 심판법 들어갔어요. 자, 위법하게 자격이 취소당해서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자격이 취소당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냐면 국가배상법입니다. 그럼 국가배상법도 시험에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들어간 법들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3법 말고 나머지 법들이 한 7, 8개 있어요. 그 법이 어디 들어가 있다?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실제로 보면 우리 시험 범위는 3법 플러스 행정법에서 중요한 법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두 가지가 믹스가 되죠. 그러면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하면 요 3법 있죠? 3가지 시험 범위에 있는 이 3가지 법은 소위 개별법이라고 해서 2번에서 공부를 하고요. 아시겠죠? 나머지 3법 말고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법 한 7, 8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디서 공부를 한다? 1번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요거하고 요거의 공부 비중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6대 4입니다. 또는 7대 3이에요. 선생님, 시험 범위는 요 3가지인데 시험 범위 3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얘를 6 또는 7로 메인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중요하기는 얘가 더 중요하죠. 예, 요가 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잘 보세요. 중요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어려워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실수를 하거나 다른 걸 쓸 확률이 이쪽이 훨씬 많습니다. 기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면 논란이 되는 건 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논란이 되지 않아요. 거의. 다시 말씀드리면 얘는 단순 암기사항이 많아요. 단순 암기사항. 얘는 시험장에 들어가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 많아요. 그럼 잘못 짚으면 영 딴 데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질문을 보면 대부분 다 여기 질문이에요. 여기 질문보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왜 과목이 두 개인가? 자, 그러면 과목, 다시 강의 기획서를 보시면 과목이 두 개입니다. 따라서 횟수도 잘 보시면 얘가 훨씬 길죠. 훨씬 어렵고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훨씬 길어요. 그 다음에 얘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럼 나머지 두 가지가 있겠죠. 나머지 두 가지가 있는데 왜 나머지 두 가지를 공부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4번부터 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기출, 사례, 문제풀이입니다. 사례집 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례집 강의라고 되어 있어요. 사례. 내일 제가 23년도 기출문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 뭐 그냥 이런 거구나 라고 하시겠죠. 자, 나눠드릴 텐데 그걸 보시면 뭐로 나오느냐. 1번, 2번, 3번, 4번. 보통 문제가 4개가 나옵니다. 4개가 나와요. 4개가 나오는데 다 똑같아요. 4, 3, 2, 1이에요. 배점은 40, 30, 20, 10.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게 나오는데 마지막 원래 출제위원들은 교수님 3분, 실무자 1분이 들어갑니다. 교수님 3분, 실무자 1분. 그래서 순서대로 선배 교수님이 1번, 그 다음 교수님이 2번, 그 다음 교수님이 3번 이렇게 내요. 아시겠죠? 순서도 1번 교수님이 내고 나서 그 다음에 2번 내요. 왜요? 중복되지 않게. 그래서 3번, 4번은 보통 실무가가 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4번은 대개 다 약술 문제예요. 약술 문제인데 이상한 약술 문제가 2년에 한 번씩 꼭꼭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 얘가 약술은 뭐냐? 뭐뭐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그거 쓰면 돼야 암기해가지고. 아시겠죠? 그럼 1번, 2번, 3번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약술이 아니라 사례, 다시 말씀드리면 사건이 나옵니다. 사건. 아시겠죠? 이건 누가 뭐 했다, 누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겠는가? 사건이 나온단 말이죠. 사건을 내놓고 물어봐요. 이건 그러면 이길 수 있겠는가? 아니면 이런 것은 인용될 수 있겠는가? 사건을 본인이 풀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순간만큼은 본인이 법관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법관이 되어서 이게 옳은가? 이게 그른가? 아시겠죠? 그거를 판단해서 답안지에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걸 무슨 문제라고 한다? 사례 문제라고. 그럼 어느 게 더 어렵겠어요? 사례 문제하고 약술 문제하고. 사례 문제가 어렵죠. 약술 문제는 문제 딱 보는 순간 이건 내가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결판이 나요. 사례 문제는 잘못 쓸 수 있습니다. 잘못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사례 문제를 쓰려면 사례 문제를 부단히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부단히 연습하는 게 그게 종착역입니다. 우리 시험의 마지막 종착역. 사례 문제를 연습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바로 이 사례 문제집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선생님 우리 주말반 하면 매주 가서 시험 보지 않습니까? 매주 가서 시험 보는 것은 주말마다 가는 거고 여기는 계속 문제만 풀어요. 계속 문제만 푼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 푸는 실력이 쑥 늘어요. 아시겠죠? 쑥 는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어느 선생님이다 다 사례집 문제를 가지고 있고 강좌를 두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 2개 하고 사례 문제 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3번 강좌를 두고 있어요. 3번이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3번은 뭐냐면 이 2가지의 기본 강의를 책이 기본 강좌가 있고 아시겠죠? 자, 제가 이걸 배울 때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배웁니다. 처음부터 배우면 뒤에 거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모르니까요. 아시겠죠? 2번 파트에 어느 행위가 나와요. 요거 하면서 2번 파트 설명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배우고 아시겠죠? 순서대로 배우기 때문에 앞에 배울 때는 뒤에 걸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천천히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나가고 다시 파트 2 가가지고 개별법도 천천히 나가요. 아시겠죠? 천천히 나가면서 앞에 거 거꾸로 설명드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순서대로 나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공부할 때는 알아요. 아,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는 순서대로 안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파트 1과 파트 2가 결합해서 믹스되는 문제로 나와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의 문제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목은 2개이지만 시험은 하나예요. 시험은 하나. 그래서 파트 1과 파트 2가 믹스돼서 나오기 때문에 파트 1과 파트 2를 믹스하는 강의가 필요해요. 아시겠죠? 믹스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심화 강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화 강의가. 그래서 제가 심화 강좌를 만든 거예요. 파트 3으로. 아시겠죠? 파트 3으로.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아요. 이거 2개 합치면 한 450페이지거든요. 저희는 340페이지예요. 시험에 필요한 것만 딱 골라놨어요. 시험에 필요한 것만. 그래서 저는 처음에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 심화 강의를 들으시면 심화 강의 책은 이거보다 작아요. 이거 반만 합니다. 핸드북이에요. 그걸로 계속 처음부터 돌리면 돼요. 340페이지입니다. 340페이지는 보셔야죠. 그렇죠? 그 책만 보면 돼요. 그 책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그 책,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서브노트 뭐 어떻게 만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서브노트를 뭐하러 만듭니까? 340페이지 서브노트가 있는데요. 서브노트 만드실 필요 없어요. 그거 치는 시간에 하나라도 더 외우고 문제 풀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서브노트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누가 같이 열심히 워드 치자. 남이 워드 친 거 가지고 와가지고 외워봤자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다 치실 거예요? 그럴 시간 없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는 요 3번 책 있죠? 통합보상법규. 요 책으로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안에서 담궈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그 책으로 하시죠. 뭐하러 이 책으로 합니까? 지금 그 책으로 하면요. 못 알아들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필요한 부분만 나와 있고 기본 개념 같은 건 없어요. 기본 개념. 그래서 이 책은 기본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서 치고는 무지하게 얇죠. 보통 다른 선생님들은 500, 600페이지인데 전 227페이지입니다. 출판사에서 또 싫어요. 작년보다 더 줄었거든요. 페이지가 자꾸 줄면 출판사에서는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저는 무조건 얇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 책으로 됩니까? 충분합니다. 빠진 거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기출문제 푸시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과연 빠진 게 있는지. 하나도 빠진 게 없습니다. 이 책만 보시면 돼요. 여러 권 책 보실 필요 없고 이 책하고 법전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건 지금은 이 책으로 보시고 마지막에는 뒤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통합보상법규로 갈아타셔가지고 그럼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릅니까? 똑같아요. 여기서 답안에 쓸 분량만으로 축약시켜 놓은 거예요. 축약시켜 놔서 쟁점별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수험 범위를 넓히면 안 돼요. 수험 범위를 넓히면 100% 수험 기간이 길어집니다. 수험 기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 무조건 내년에 합격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려면 책이 두꺼우면 안 돼요. 책이 두꺼우면 안 되고 그리고 과목이 법규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규만 딱 한 권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판례 강의 이런 거 정리해 드리는데 최신 판례 하나만 딱 들으면 끝이에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약술 문제도 나중에 다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약술 문제도. 그러니까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커리큘럼은 제가 설명해 드렸고 과목 특징도 자, 2번째 페이지 보시면 강의는 5시 반에 정확하게 마칠 겁니다. 5시 반에 2시에서 5시 반까지 할 거고요. 시험은 매주 목요일 날 봅니다. 매주 목요일 날 사례 문제형으로 보겠어요. 많은 분들은 뭐 이렇게 쪽지 시험, 뭐 괄호 넣기 이런 거 보신 분들도 많은데 어차피 시험은 쪽지 시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날부터 사례형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례형 문제라고는 써본 적도 없는데요.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내일 문제 어떻게 쓰는지, 문제 어떻게 읽는지 1시간 정도 특강을 해드릴 거예요. 시작하고 나서. 그래서 목요일 날 첫 시험을 볼 겁니다. 첫 시험 보면 정말 제가 작년 경험을 말씀드리면 정말 중구난방이에요. 정말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3회만 딱 지나면 4회부터는 틀이 딱 잡혀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제가 채점해 드리거든요. 제가 점수 채점 안 해드려요.
뭐 여러분들끼리 점수해봐야 경합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법학 답안을 쓰는 방식이 진짜 중요해요. 형식이. 제 강의를 들었던 기본 강의 지금 원투만 들었던 분들 지금 스터디 가가지고 딱 쓰면 완전 답안이 다르잖아요. 제가 채점하면서 형식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건 답안의 형식을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잡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내도 됩니까? 한 페이지라도 써서 내세요. 그럼 제가 다 잡아드려요. 그러면 고치고 한 3번, 4번 시험 딱 보면 마지막 우리 5번 보거든요. 마지막 시험 볼 때는 그럴듯한 답안 형식이 나옵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돼서 스터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안 돼요. 그 사람들하고는. 아시겠죠? 쪽지 시험 봐가지고는 안 돼요. 처음부터 그냥 진짜 시험 문제로 제가 1회 변호사 시험 문제 낼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로 제가 쓰는 방법을 제가 내일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시험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문제가 어려워서 못 외우겠어요. 책 보고 쓰세요. 지금 중요한 건 암기가 아니에요. 형식, 답안의 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줄에 몇 자 쓰는지 이런 거 생각도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한 줄에 몇 자 쓰는지, 몇 자 쓰고 한 칸 띄우는지, 답안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시험은 보셔야 됩니다.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시험 보시면 제가 금, 토, 일, 월, 왜냐하면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한 배 정도가 온라인 첨삭반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채점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예, 그래서 채점을 해서 내드리면 그거 꼭 보시고 다시 써보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 3번 아까 오픈 카톡방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질문, 원천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은 이 책입니다. 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나갈 겁니다. 제가 보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보지 마세요. 예. 아시겠죠?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 내용에. 그리고 법전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법전. 아시겠죠? 법전 가지기 힘드신 분들은 파일로 갖고 다니셔도 되고요. 근데 법전은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법을 읽어봐야 됩니다. 법을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자, 특징. 뭐 특화된 강의고요. 빠짐없이 강의합니다. 그 다음에 강사가 직접 채점을 하고요. 모의고사 강평, 모의고사 문제 해설까지 어떻게 모의고사를 읽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무렇게나 막 읽으면 안 돼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 문제 읽는 방법 이런 거는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만든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읽는 방법, 그 다음에 조문 읽는 방법. 조문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조문 국회가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입법부가 만들기 때문에 조문의 형식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특징은 뭐 꼼꼼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수험 적합하게 당연히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다 나누어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책을, 제가 횟수도 짧고 책이 얇으니까 적게 이거 공부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적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 없는 걸 공부 안 하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건 아무리 외워보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 투 부분은 우리 3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 부분은 행정법이기 때문에 타 국가 시험에도 나올 거 아니에요. 타 국가 시험 문제도 있습니다. 타 국가 시험. 요거는 타 국가 시험하고 겹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이렇게 보상법규가 있으면 요 정도는 타 국가 시험하고 겹쳐요. 아시겠죠? 타 국가 시험하고 겹칩니다. 요거는 안 겹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안 겹치는 부분은 평가사 기출만 보면 돼요. 겹치는 부분은 타 국가 시험 기출도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봐야 되는가? 타 국가 시험에 냈던 분들이 그분들이 와서 복귀에도 시험을 내요. 왜냐하면 행정법 교수님들이 한 120분 정도 계세요. 우리나라에. 시험장에 시험 출제하러 들어가시는 분은 30명 정도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라고 계속 세 문제 낼 수가 있겠어요? 있는 거 갖고도 내겠죠. 예를 들면 23년도 작년 1월에 집행정지 시간적 범위가 나왔어요. 변호사 시험에. 그거 유사한 문제가 평가사 시험에 나왔어요. 집행정지 문제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 국가 시험도 기출도 우리 국가 시험하고 관련된 건 다 풀어봐야 돼요. 아시겠죠? 다 풀어봐야 됩니다. 뭐 지금 미리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유튜브 강좌에 올려놨어요. 그 파일하고 강의 자체도 올려놨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들으시기는 힘드시고 나중에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 예를 들어 타국가 시험에도 한 번도 안 나왔고 전혀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런 부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열심히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고득점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분들이 가르치는 걸 제가 안 가르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책은 제일 얇지만 내용은 제일 많아요. 나중에 어떤 특정한 부분을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보통 책 보면 판례 이렇게 쫙 이렇게 무슨 판례 이렇게 그건 필요 없는 책이에요. 그거는 무책임한 책입니다. 수험생 보고 야 네가 알아서 다 찾아라. 제 책을 보세요. 박스는 없어요. 제 책에는 그런 판례가 없습니다. 답안에 쓰지 않는 판례는 넣어놓지도 않았어요. 아시겠죠? 답안에 쓸 수 있는 판례만 넣어놨어요. 박스 판례가 없습니다. 제 책에는. 꼭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 하자승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매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판례를 다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것 말고는 다 아시겠죠? 이렇게 박스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박스는. 없어요. 예,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은 공부를 안 하면 된다. 그러나 필요한 부분, 특히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는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너무 평가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기본 개념이 떨어져요. 제가 기본 이론 강의 시간에 그렇게 설명해도 또 다르게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요 강좌 중에 특히 한 지금부터 5회 안에 있는 요 부분, 이 부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진짜 중요해요. 아시겠죠? 제가 외우세요. 천천히 나갑니다. 하루에 한 10페이지, 15페이지 이렇게만 나갈 거예요. 이렇게 나가가지고 다 나갈 수 있나? 다 나갑니다. 그거 진도는 저한테 맡기시고 어쨌든 예습보다는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복습을. 특히 화, 수, 목 들으시고 계속 노시다가 화요일 날 오시잖아요. 그럼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반드시 월요일 날은 복습을 하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한번 기억을 되살리시고 오셔야지 화요일 날 수업이 재밌어요. 아시겠죠? 목요일 날 딱까지 하고 주말까지 샥 하다가 오면은 샥 잊어버려요. 처음에는. 희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법학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교재의 특징은 뭐 압축해서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 여기 보면 기출 표시가 돼 있어요. 기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기출 표시와 별표 표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출이 많이 된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자 보세요. 기출은 나온 부분도 있고 안 나온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나온 부분은 뭘 보시라? 별표를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나왔지만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기출이 많은데 별표가 별로 없어요. 3개가 제일 중요한데 별로 없어요. 그런 건 뭡니까? 이미 너무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중요도가 조금씩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연도 표시를 한 이유가 뭐냐면 최근 기출을 많이 봐야 돼요. 최근 기출 개수가 아니라 최근에 어디서 많이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분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로스쿨 이후에 젊은 교수님들이 시험장에 많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신 기출을 많이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중요도 표시했고요. 책은 4권입니다. 행정법, 개별법, 통합서, 기출사례. 그리고 나중에 제가 스터디할 때는 통합서만 들고 다니시면 돼요. 아시겠죠? 통합서만 들고 다니시면 그거 한 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의 특징은 또 하나의 특징, 각주입니다. 요즘 각주를 안 쓰죠. 많은 분들이. 제가 과감하게 각주를 썼어요. 각주를 쓰면서 중간중간에 보시면 각주가 있습니다. 각주를 넣은 이유는 이걸 중간에 내용으로 넣으니까 자꾸 맥이 끊어져요. 그래서 각주를 넣어가지고, 자, 각주는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회독, 2회독 할 때는 각주를 보세요. 3회독부터는 각주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각주는 참고사항이에요. 아시겠죠? 3회독부터는 각주 보시지 마시고 본문만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읽으시는 거 특징, 각주는 안 외웁니다. 안 외우신다고요? 2회부터 읽지도 마세요. 괄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괄호안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괄호는 안 외우셔도 돼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립니다. 괄호는 안 외우셔도 돼요. 그럼 뭐만 외우시느냐? 제가 이해하세요. 그럼 이해만 하시고 외우세요. 그럼 그건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외우시되 괄호는 외우지 않습니다. 괄호는 외우지 않. 그리고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요. 판례는 제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외우실 때 밑줄만 읽으시면 됩니다. 밑줄 안 읽으시면 양이 엄청 많아요. 그 많은 거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법하고 강의 진도는 요 순서대로 나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예습하지 마시고요. 해보셨죠? 영어보다 더 어렵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복습을 하시는 것이 좋다. 자, 책을 보겠습니다. 이제 책을 자, 행정법은 몇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제가 매 시간마다 우리가 지금 여기 합니다, 여기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그걸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가 일반론입니다. 뭐 어느 책이든지 과목이든 처음 가면 일반론이라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가 행정의 행위 형식. 그냥 한번 써보세요. 어차피 세 번째 절차 실효성 확보. 네 번째 손해 전복. 다섯 번째 행정 쟁송. 행정 쟁송. 1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네. 마지막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번이 1차 시간에 이름 들어보셨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이라고 합니다. 요렇게요, 요렇게. 자, 행정법에는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는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겠어요? 개별법은 법 3개니까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 그러면 사실 이 책이 쪼개져 있지만, 보세요. 쪼개져 있지만 우리는 몇 가지다. 자, 6가지에다가 여기서 개별법이에요. 아시겠죠?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법. 이렇게 9가지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전체 목적. 책이 이렇게 쪼개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9개입니다. 9개. 그래서 제 통합서에 보면 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다 하나입니다. 하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배울 겁니다. 한 석 달 지나면 저기 갈 거예요. 2달이나.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아시겠죠? 그럼 다시 여기부터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1회독입니다. 아시겠죠? 1회독, 2회독. 그럼 몇 회독을 해야 될까요? 최소 10에서 15회독은 해야 됩니다. 15회독. 그러니까 처음에 5회독 1, 2, 3, 4가 시간이 오래 걸리죠. 나중에는요. 이틀이면 다 봐요. 아시겠죠? 이틀이면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처음이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이해가 되시죠? 처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까지만 이해를 하세요. 선생님 이거 이해가 안 됩니까? 다 배웁니다. 뒤에 가서.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기 내용이 당연히 여기도 나와 있겠죠. 아시겠죠?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도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기 해당되는 부분, 아시겠죠? 여기 해당되는 부분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갑니다. 자, 2페이지 보겠습니다. 2페이지 행정법 총론의 1번의 행정법의 개념 이겁니다. 1번. 요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행정법의 챕터 1의 행정법의 개념. 페이지 넘겨볼까요? 챕터 2의 행정법의 법원. 그 다음에 챕터 3가 행정법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요거 끝나면 행정의 행위 형식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영어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반 놈. 여기는 제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이해만 하세요. 그러면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안 외우셔도 돼요. 이건 오늘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됩니까?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제가 외우시라는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행정법이 무언가? 자, 1번. 첫째 줄에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이다. 이런 거 외우시는 거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행정법 안에는 행정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이니까 둘째 줄에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법은 행정 주체의 조직에 관한 법. 행정 주체라는 개념이 나왔죠. 주체는 조금 이따 갑니다. 그건 뒤에 놔두고요. 조직에 관한 법, 두 번째 작용에 관한 법, 세 번째 사인의 권리구제에 관한 법으로 구성이 된다. 자,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봅시다. 조직에 관한 법, 작용에 관한 법, 권리구제에 관한 법. 이 상위 개념이 뭐예요? 행정법이다. 아시겠죠? 행정법은 조직에 관한 법, 작용에 관한 법.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저절로 다 외워집니다. 그럼 행정법 안에는 종류가 몇 가지다? 조직법, 작용법, 권리구제에 관한 법. 자, 1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행정법 관계의 종류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작용법 관계. 이게 작용에 관한 법입니다. 자, 오른쪽에 조직법 관계. 이게 바로 조직에 관한 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작용법, 조직법, 또 하나 뭐 있다 그랬죠? 권리구제에 관한 법. 뒤에 보니까 권리구제에 관한 법은 없네요. 권리구제에 관한 법이 바로 이게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뭐에 관한 법이다? 권리구제에 관한 법이다. 조직에 관한 법, 작용에 관한 법, 권리구제에 관한 법, 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씩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선생님 조직에 관한 법은 뭡니까? 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 그런 게 있다더라. 다시 2페이지로 갑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행정법이잖아요. 그렇죠? 행정법.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에요. 선생님 그걸 누가 모릅니까? 자, 행정에 관한 법이라고 해봅시다. 행정. 행정은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 행정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하는 사람, 받는 사람. 행정을 하는 사람을 행정 주체라고 합니다. 행정 주체. 아시겠죠? 행정 주체. 행정 주체 뭐 하는 사람이요? 행정을 하는 사람.
그러면 행정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이런 사람을 행정 객체라고 합니다. 자, 행정 주체, 행정 직체. 주체, 객체. 아시겠죠? 주체, 객체. 혹시 민법 배우셨나요? 혹시 민법 배우시면 이렇게 그립니다. 선생님들 다. 이렇게 그리죠? 혹시 이렇게 그리시는 분 보셨어요? 이렇게 안 그리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세요. 왜 그렇게 그리시느냐? 갑하고 을은 누가 우이고 누가 열이고 이런 게 없어요. 대동하잖아요. 그렇죠? 갑하고 을하고. 그러나 행정은 이렇게 그립니다. 다. 아시겠죠? 우리보다 위에 있어요. 위에. 아시겠죠? 자, 그럼 행정 객체. 자, 행정 객체는 뭐냐? 우리 같은 국민을 말합니다. 우리 같은 국민. 우리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사인. 사인. 자, 감정평가법 39조 떠올려 보세요. 덮으니까 잊어버리셨죠? 개요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장관이 이런 법 위반 행위를 하면 뭐 할 수 있다?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장관이 누구한테? 감정평가사가 위반하면 징계. 이러면서 감정평가사는 어느 쪽이에요? 그렇죠? 행정객체예요. 자, 누가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장관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긴 장관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잘 보세요. 행정주체는 가장 대표적인 행정주체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혹시 대한민국 보셨어요? 박수 치며 나오는 분. 대한민국. 대한민국 어디 있습니까? 늘 거기 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혹시 민법 총칙 시간에 배우셨는지, 뭐 아직 안 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총칙을 배우시면 제일 첫 시간에 배우는 게 인이라는 걸 배워요. 인. 참을인 말고요. 사람인. 자, 인. 자, 인이 뭐냐면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예요. 권리 의무의 주체. 자, 그럼 권리가 뭐냐? 내가 행사를 했을 때, 아시겠죠? 내가 행사를 했을 때 그 효과가 도달하는 사람이 귀속 주체예요. 인이에요. 아시겠죠? 행사를 했을 때 도달하는 사람, 그 사람 인이에요. 그 인 안에는 자연인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 또 뭐가 있죠?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 자연인, 법인. 아시겠죠? 배우실 거예요. 자연인 저 같은 사람. 법인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법인은 뭐가 있죠? 뭐 무슨 회사. 아시겠죠? 이런 게가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자, 법인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법인이 있고 공법인이 있습니다. 공법인, 사법인. 아시겠죠? 공법인, 사법인. 그럼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자, 사법인은 사법이 적용이 됩니다. 사법. 사법은 무슨 법이죠? 사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민법, 상법. 자, 상법은 뺍시다. 이제 앞으로 제가 사법이라고 하면 민법을 말해요. 사법은 뭐냐면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중에 대표적인 게 무슨 법이라고요? 민법. 아시겠죠? 그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이 적용되는 법인을 무슨 법인이라고 한다? 사법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사법인.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공법인은 어느 법이 적용이 되겠어요? 공법이 적용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사법이 민법과 상법인데 상법 빼고 민법이라고 해보세요. 공법은 뭐야? 공법. 자, 보세요.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공법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들으면 알아요. 행정법, 헌법 두 가지 합쳐서 무슨 법이라고 한다?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에서 뭐는 빠지니까? 아시겠죠? 자, 행정법은 어느 법이다? 공법입니다. 공법. 그러면 일단 헌법은 빼고. 아시겠죠? 그럼 이 공법인에는 어느 법이 적용이 된다? 무슨 법이 적용이 된다? 얘가 민법이 적용이 된다면 얘는 어느 법이? 행정법이 적용되는 법인이 있단 말이에요. 행정법이 적용.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행정법이 적용되는 법인을 무슨 법인이라고 한다?
공법인이라고 합니다. 공법인. 이해가 되시나요? 공법인 종류가 되게 많아요. 공법인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공법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무슨 법인이라고요? 공법인입니다. 공법이 적용되는 뭐다? 법인이란 말이에요. 법인. 쉽게 말씀드리면 뭡니까? 회사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회사. 뭐가 적용되는? 공법이 적용되는 회사란 말이에요. 회사.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첫 시간이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사법인이 적용이 됩니다. 사법인. 민법이 적용되는 법인이 있어요. 법인. 아시겠죠? 법인.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있다고 해봅시다. 현대자동차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현대자동차 보셨어요? 선생님 길에 현대자동차 현지잖아요. 그 현대자동차 말고요. 현대자동차란 법인을 보셨냐고요. 현대자동차 법인은 법적인 관념적인 개념이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연인과 달리. 그러면 그 법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인은 관념적이잖아요. 움직이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민법에서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아시겠죠? 기관이라고 합니다. 기관. 주로 이사죠. 이사. 아시겠죠? 기관. 다시 말씀드리면 기관이 움직여서 법인이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대자동차를 돌아가게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소위 이사. 그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는 대표이사. 그런 사람들이 움직여서, 그럼 대표이사는 잘 보세요. 대표이사가 막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럼 효과가 이사한테 가요? 회사라고 해요? 열심히 이익을 얻어가지고, 그래 내 거다 가지고 가면 횡령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구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요즘 있죠. 자기가 가져가면 안 돼요. 회사 돈이기 때문에. 그럼 그래서 잘 보세요. 자기가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 효과가 자기한테 오는 거를 권리라고 합니다. 해서 오는 사람. 권리.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거를 권한이라고 합니다. 권한. 변호사는 권리가 아니라 변호사는 뭐라고 불러요? 권한이라고 불러요. 대리는요? 권리가 아니라 권한입니다. 권한. 자, 보세요. 대표이사도 행위를 하면 효과가 자기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요? 법인에게 갑니다. 그럼 대표이사는 권리예요? 권한이에요? 권한.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행사를 하면 어디로 간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권한. 권리 아닙니다. 권한. 이해가 되시죠? 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행위를 했을 때 효과를 받는 것은 법인입니다. 법인. 그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건 뭐겠어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도 기관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기관. 법인처럼. 그런 기관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행정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행정기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비추어보면 행정기관이 행위를 하면 효과가 어디로 가요? 국세청장이 세금 걷어서 자기가 가져가요? 국가에다 가져가죠? 그렇죠? 자, 행정기관이 행위를 하면 효과가 어디로 간다? 국가에게 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행정기관이 이렇게 행위를 하는 것은 권리예요? 권한이에요? 권한이죠. 행위가 어디로 가요? 행위를 하면? 이렇게 간단 말이죠. 행정주체.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뭐와 뭐는 다르다? 행정기관과 행정주체는 다릅니다만. 아시겠죠? 달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투조리를 막 온갖 법에 다 위반했어요. 아시겠죠? 위반하면 결국은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다가. 그래서 행정기관이 감정평가사를 규제를 합니다. 잘 보세요. 규제를 해요. 이익을 누가 받아요? 행정기관이 규제를 하면 이익을 누가 받아요? 행정기관이 받아요? 대한민국이 받아요? 대한민국이 받겠죠.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39조 생각해 보세요. 감정평가법. 감정평가사가 법 위반 행위를 해요. 누가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장관이. 그럼 장관은 어느 거예요? 요거죠. 장관이 징계를 하면, 아시겠죠?
법 위반하는 사람 징계를 하면 혜택을 누가 받는다? 대한민국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장관 뒤에 효과를 누리는 사람은 장관은 뭐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행정기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행정기관. 이해가 되시나요? 자, 행정기관, 사인, 행정주체. 이해가 되시죠? 아시겠죠? 그럼 아까는 뭐가 있었죠? 자격 취소라는 여기 징계가 있었습니다. 징계. 그렇죠? 자, 다시 39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안 봐도 아시겠죠? 자, 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이런 법 위반 행위를 하면 감정평가사를 징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입법자가 아시겠죠? 입법자가 감정평가사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 자, 그러면 요거 보세요. 행정주체 대한민국이 행정기관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는 기관을 말해요. 행정기관. 그러면 행정주체가 행정기관을 뽑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뽑느냐? 자, 보세요. 행정주체가 자기를 위해서 일해줄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만들고 두 번째는 행정기관을 만들고 나서 행정기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거. 책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기관을 만들고 그 자에게 권한을 주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조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조직.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조직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법 있나요? 무슨 조직법? 자, 정부조직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부조직법. 뭐 잘 모르시겠죠? 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정부조직법을 뜯어고치는 겁니다. 왜 정부조직법을 고치겠어요? 자, 보세요. 정부조직법에 지금 여성가족부가 그랬었잖아요. 그죠? 여성가족부를 정부조직법 고쳐가지고 여성가족부를 없애요. 그럼 여성가족부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직권면직사유입니다. 직권면직사유가 뭐예요? 집에 가야 되는 사유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부조직법 개편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공직사회가 여러분들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당연히 듣죠. 부 하나 없애면 그 안에 있던 수백 명이 다 집에 가야 됩니다. 그게 정부조직법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러면 정부조직법이에요. 조직법. 그럼 정부조직법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국가기관을 무슨 기관 만들고, 두 번째는 그 국가기관에게 뭘 주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내용이 조직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가장 총괄적인 법이 정부조직법이고, 우리가 방금 조직법도 하나 배웠어요. 그게 뭐였죠? 정부조직법 말고 조직이고,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방금 우리 배웠잖아요. 자, 보세요. 감정평가, 순서대로 보세요. 감정평가사를 징계하는 권한을 장관에게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장관이 감정평가사를 징계할 수 있다는 뭘 만들면 된다? 법률을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 법률이 뭐예요? 감정평가법 39조죠. 다시 보세요. 감정평가법 39조를. 감정평가법 39조는 이런 의미입니다. 장관, 너는 감정평가사가 법 위반 행위를 하면 징계해라 라는 권한을 사실 누구한테 준 거예요? 감정평가사의 징계 권한을 장관에게 준 거예요. 누가 줬습니까? 누가 줬나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 뭐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모르시나요? 법률은 국회가 만들죠.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가 누구한테 권한을?
장관한테 권한을 준 겁니다. 의회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장관이시면 충성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의회. 그만큼 의회가 권한이 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장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던 거 극단적으로 뺏어가지고 환경부 장관에게 줄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조직법이에요. 자, 조직은 뭘로 한다? 결국은 법률로 한다는 거예요. 법률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다시. 행정 주체가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는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거. 그걸 뭐라고 부른다? 조직이라고 부른다. 그 조직에 관한 법의 합을 조직법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조직법.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조직은 누가 만들어요? 조직은 법률로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행정조직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행정조직 법정주의. 행정주체가, 즉 대한민국이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는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 즉 조직은, 잘 보세요. 그러면 조직은 사실은 대한민국과 장관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수험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념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장관에게 뭘 줬어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39조는 권한을 부여한 동시에,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만약에 그런 법 위반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징계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행정기관이 행정주체를 위해서 계획제, 요건 조직이고, 그럼 행정기관이 행정객체에게 일정한 징계를 하는 건 조직 밖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갑에게.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걸 뭐라고 부르냐?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작용. 아시겠죠? 그러면 감정평가법 39조는 조직법인 동시에 무슨 법이에요? 작용에 관한 법이죠. 작용에 관한 법. 이해가 되시나요? 작용에 관한 법. 징계라는 작용에 관한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에 관한 법. 조직은 이제 내부적인 거. 작용에 관한 법. 아시겠죠? 작용에 관한 법. 그러니까 대부분의 법들은,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법들은 작용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작용에 관한 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작용에 관한 법이 가장 중요하다. 징계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법 39조 1항 1호에 따라서 징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본인은 법에 위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자격 취소됐단 말이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작용이라면 거꾸로 가서 불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불복. 아시겠죠? 잘못됐다. 징계한 거 없애달라.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권리구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권리구제. 조직, 작용, 권리구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3법은 다 작용법이에요. 대부분 다. 권리구제는 그 3법 안에 포함되지 않지만 우리가 행정법에서 따로 공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입니다. 아시겠죠? 행정심판법. 아까 감정평가 징계라고 그랬죠. 징계. 오늘 배우겠습니다. 얘들은 소송법에 가면 처분이라고 합니다. 처분이라고 해요. 법정 가지고 계신 분은 행정소송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행정소송법. 거기 제가 내드린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 대한민국 법령정보에도 행정소송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4조입니다. 4조. 4조 1호입니다. 취소소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변경하는 소송이 취소소송입니다. 그러면 그 처분에다가 징계를 집어넣어 보세요. 행정청이 요거예요. 행정청. 자, 그럼 행정청 대신에 장관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장관의 위법한 징계를, 아시겠죠? 뭐 하는 소송? 취소하는 소송. 이 말입니다. 그걸 어디다가 제기할 수 있다?
법원에다가 제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법이라고요? 권리구제에 관한 법이다라는 겁니다. 권리구제에 관한. 아시겠죠? 권리구제에 관한 법이다.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것만 우선 알아두세요. 조직, 작용, 권리구제. 아시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누어져 있다. 예, 한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